강태준 회장님, 저 강서윤입니다. 재계 인사 500명이 모인 갈라디너 한가운데 보안 요원들을 뿌리친 젊은 여자의 외침에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회장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12살이던 그 아이는 재벌가 법무팀이 만든 서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산도 청구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이 20년 만에 나타나 아버지 앞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골수를 주세요. 재산이 아니라 피를 달라는 그 한마디에 대한민국 5대 재벌의 회장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시작되자 숨겨진 20년의 진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협박 편지, 외도 무마각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녹취 테이프까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신라호텔 대연회장 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화면에는 성원그룹 4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재계 인사들, 주요 거래처 대표들, 정관계 인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디너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 후문 보안 게이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 하나가 보안 요원 2명의 팔을 뿌리치고 홀 한가운데 통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여자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 강서윤입니다. 500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준의 마이크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보안팀장 구본철이 수행원 3명과 함께 서윤을 재빨리 에워싸 대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은 이리 초 남짓 멈칫한 뒤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축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연 회장 곳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서윤의 뒷모습을 향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바로 아래 귀빈석에서 오미래가 옆에 앉은 비서실장 한정수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지금 당장 확인해. 한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래 옆자리의 현우는 모바일 검색창에 강서윤 석자를 쳐넣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갈라디너가 형식적으로 끝난 직후 태준은 수행비서 1명만 데리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테이블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이건 서울대병원 소아과 진단서입니다. 제 아들 준호가 3달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서윤이 2번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혈액형 적합성 검사 결과예요. 전국골수은행이랑 제대열은행 전부 조회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제 기증 부적격 판정서예요. 반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아서 제가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항체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서윤의 손끝이 마지막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직계 혈족 중에서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진단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서울 서초동의 한법무법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 한쪽에 윤정혜가 앉아 위자료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12살 서윤이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 앞에서 서윤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산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서약서였습니다. 서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정혜가 서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지 말자. 20년 전에 그 장면이 눈앞의 서류들과 포개졌습니다. 태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골수를 주세요. 태준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메모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연락처하고 준호 담당 의사 직통번호예요. 준호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빈 의자들만 남은 대기실에서 태주는 진단서를 쥔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회장 로비에서 한정수가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에서 확인한 결과 회장님 전처 소생딸 강서윤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래가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법무팀장 최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합의서하고 서윤이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 내일 아침까지 확보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다시 검토하고. 전화를 끊은 미래가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먼저 가지 마. 내가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정수를 불렀습니다. 서윤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극비로 알아봐. 한정수가 나간 뒤 태주는 집무실 금고를 직접 열어 20년 전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합의서 7번째 조항에 눈이 멈췄습니다. 정혜는 태준의 사업체 및 개인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미성년 자녀 강서윤의 서약서를 별첨한다. 그 아래 양육비 일시금 5억 원이 지급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법무팀장 최진호가 미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서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건 12살 아이가 서명한 거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미래가 최진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서윤이가 언제든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서윤 씨 쪽에서 이 서약서가 유효하다고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이틀 뒤 한정수가 조사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서윤은 서울 노원구 반지하에서 아들 준호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 야간 간호사로 월급 28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본인도 반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 치료비 중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서윤의 월급과 정혜의 지원금으로 겨우 메꾸고 있었지만 석 달째 카드값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산에서 직원 한 명과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월 수입 200만 원의 절반을 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미래가 최진호와 함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약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 알고 있죠? 서윤이가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나는 건 그룹 전체 지분을 흔드는 일이에요. 태준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아이가 아파서 온 거야. 미래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근데 한 발 들여놓으면 끝이 없어요. 최진호가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서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 이수진이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서윤 씨,
오늘 준호 수치가 또 떨어졌어. 박 교수님이 내일 아침에 면담 잡았대.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든 준호의 이마에 손을 대자 평소보다 열이 높았습니다. 서윤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리며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 박도연이 서윤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준호 골수 안에 나쁜 세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석 달 안에 이식을 못하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박도연이 서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본인과 외할머니가 다 부적격이니 외할아버지 검사가 유일한 남은 방법입니다. 서윤이 면담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윤은 하루를 더 기다릴 것인지 다시 직접 찾아갈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주는 30년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이승재 교수를 찾았습니다. 골수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어. 내 상태가 어떤가? 이승재가 태준의 건강검진 기록을 펼쳤습니다. 고혈압 10년 차에 당뇨 전 단계, 간 수치도 정상보다 좀 높습니다. 기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밀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회복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더 높아요. 태준이 이승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일정 최대한 빨리 잡아줘. 이건 나하고 선생님 둘만 아는 걸로 해. 돌아온 태준은 한정수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오후 2시간씩 비워둬. 한정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20년간 회장을 모시며 키운 감으로 갈라디너 사건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퇴근 뒤 한정수는 자기 사무실에서 서윤이 남긴 진단서 사본을 다시 펼치고 컴퓨터를 켜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검색했습니다. 한편 한남동 자택에서 미래가 현우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약서 효력이 없다면서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긴 한 거예요? 미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게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 마음이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해. 아프다는 손자까지 나왔으니 아버지 성격에 정으로 끌려 들어갈 거야. 미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보팀하고 법무팀한테 서윤이 관련 기사 나왔을 때 대응할 매뉴얼 미리 만들어놔. 선수 치는 거야. 며칠 뒤 태준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첫 검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쪽에서 연락이 없었습니까? 태준이 차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가 먼저 연락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창에 비친 태준의 얼굴에는 이미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에서 서윤이 38도 5분까지 오른 준호의 열에 당직 의료진을 급히 불렀습니다. 서윤은 밤새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준호의 열이 가라앉은 아침, 서윤이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호 열은 내렸어. 근데 아버지한테서 아직 연락이 없어. 정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 20년 전에도 제 어머니 눈치만 보다가 우릴 내쫓은 사람이야. 전화를 끄는 정혜는 벽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상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벽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태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합의서 원봉과 서윤이 서명한 서약서가 나왔습니다. 서약서 맨 아래 삐뚤삐뚤하게 쓰인 강서윤 석자가 보였습니다.
태준이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태준, 정혜, 서윤 셋이 웃고 있는 입학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 새 책가방을 메고 양쪽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 속 어린 서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법무팀이 12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서류를 쓰게 한 것, 그건 자기가 모른 척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사실을 비로소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갈라디너 대기실에서 서윤이 놓고 간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적혀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다. 만나자. 다음 날 오전 서울대 병원 인근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한정수만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준호의 치료 기록이에요. 담당 의사가 작성한 기증자 검사 요청서도 같이 넣었습니다. 태준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서윤은 감정을 섞지 않고 검사 수치와 일정만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를 보고 싶다. 서윤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죠.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 사인실이었습니다. 코에 가느다란 관을 꽂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이가 낯선 어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호가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태준은 아이의 침대 옆에 서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태준이 몸을 돌려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정수에게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병실로 들어와 서윤 앞에 섰습니다. 기증 절차를 시작하겠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준호의 침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의 기증 결정 소식이 한정수를 통해 비서실에 공유되었습니다. 비서실 차장 김도연이 미래의 전담 비서에게 일정 조율차 연락했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소식은 미래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미래가 법무팀장 최진호를 즉시 불렀습니다. 회장이 수술대에 올라가면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 3개로 정리해. 지배구조 흔들림, 주가 영향, 언론 반응 다 넣어. 최진호가 나가자마자 미래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이사회에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해. 사회이사 박영관, 감사위원 이현숙, 재무위원 조경호. 이 세 사람을 잡아. 현우는 어머니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재벌 전문 기자인 한국경제신문 송지민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20년간 숨겨둔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골수를 달라고 했어. 배경 정보로만 써. 출처는 재계 관계자로 해줘. 내 이름은 절대 안 돼. 송지민이 녹음기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미래가 세브란스 이승재 교수 진료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남편이 기증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인지 알려줘요. 이승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따로 알아볼게요. 미래가 돌아서서 나간 뒤
성원의료재단 소속 내과 전문의 권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 건강 상태를 따로 파악해 할 수 있는 만큼. 권영민이 며칠 뒤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회장님 담당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 진료 기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병원 출입 횟수하고 체류 시간 정도가 전부입니다. 미래가 전화를 끊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주 서윤은 소아병동 복도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원그룹 비서실 직원 2명이 수간호사 김영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외손자 병실 보안을 좀 높여주시고 면회 기록도 따로 관리해 주십시오. 서윤이 성큼 다가가 김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간호사님, 이런 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비서실 직원들이 물러난 뒤 서윤은 곧장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에 사람 보내지 마시고 그 이상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은 태준이 한정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서실 직원 병원 출입 중단시켜. 대신 준호 치료비 중에 보험 안 되는 검사비는 내 개인 계좌에서 병원 쪽에 직접 넣어. 서윤이 이름이 나오면 안 돼. 한정수가 서울대 병원 원무과에 익명 후원 형태로 입금을 처리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원무과에서 밀린 검사비가 정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가 낸 건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 7시 한국경제신문 온라인판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원그룹 강태준 회장, 20년간 숨겨온 딸 존재 확인, 서약서의 진실은? 서윤의 실명, 서약서의 존재, 골수 기증 사실, 그리고 재산이 아닌 의료적 이유로 접근했다는 취재원 발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성원그룹 숨겨진 딸이 올라갔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성원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준이 한정수에게 기사 출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정수는 기사에 인용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서약서의 존재, 기증 추진 사실, 이건 비서실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한정수가 태준 앞에 보고서를 놓았습니다. 기사를 쓴 송지민 기자가 현우 전략기획실장의 대학 동기입니다. 태준의 눈이 잠깐 감겼다 떠졌습니다. 지금은 기증이 먼저야. 현우 거는 끝나고 정리한다. 현우 쪽으로 정보가 새는 걸 막아. 같은 날 오후 홍보팀장 박소영이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주요 언론 12곳에서 후속 취재를 요청했고 방송사 몇 곳은 소아병동 주변에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태준이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한정수, 서윤이한테 연락해서 병원 쪽 취재진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전해. 오후 2시 성원그룹 본사 18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사회이사 박영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개인 문제가 그룹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셔야 합니다. 감사위원 이현숙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주보호 차원에서 회장 건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에 알려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이 맞습니다. 그 딸의 아이가 아픕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사회를 나서는 태준의 앞을 현우가 복도에서 막아섰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태준이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시장은 내가 30년간 다뤄왔다.
네가 걱정할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릇이야. 태주는 현우의 뒤로 멀어지면서 한정수가 올린 기사 출처 보고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한 짓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미래가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기사 출처가 너지?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래가 현우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누가 했든 엎질러진 물이야. 다음 수를 생각해. 미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기증하고 나면 당분간 몸을 못 쓸 거야. 그 빈자리에 너를 경영대행인으로 넣는 정관 변경안을 밤새 만들어 놓으라고 최진호한테 시켰어. 미래가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기증을 지지하는 척해. 직접 막는 건 하수야. 같은 밤 10시 서윤의 노원구 집 앞 골목에 취재진 10여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준호를 데리고 택시로 돌아온 서윤이 골목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맞았습니다. 재벌 숨겨진 딸 맞으시죠? 재산 노리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서윤이 준호를 두 팔로 꽉 안은 채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달래며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를 겨우 재운 뒤 자정이 넘어서 서윤이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취재진이 집 앞까지 왔어. 준호가 많이 놀랐어.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지금 집에서 나와. 준호 데리고 내일 일산으로 와. 전화를 끄는 정혜는 꽃집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벽장 문을 열고 안쪽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 강말순이 보낸 내용 증명 형식의 편지 3통이 나왔습니다. 성원그룹 법무팀이 작성한 이면 합의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위자료를 올려준다는 비밀 각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변호사 면담 때 정혜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 2개가 상자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성원그룹 홍보팀이 태준의 지시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전원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며 개인 차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 댓글과 온라인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약서 쓰게 해놓고 골수만 빼가려는 거 아니냐. 재벌가 이중성의 표본.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준호를 데리고 일산 어머니 집으로 옮겼습니다. 서울대 병원에는 이식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단기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혜의 꽃집 2층 작은 방에 준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정혜가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 편지, 외도 무마각서, 친정아버지 사업에 대한 압박. 서윤이 알고 있던 이혼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서명한 그 서약서도.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에서 다 짜놓은 거였어. 12살짜리한테. 서윤이 서류를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딸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윤을 재산 노리는 딸이라고 매도하는 댓글들을 이미 확인한 뒤였습니다. 딸이 부당하게 욕을 먹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정혜가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문 변호사 나영선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서윤을 향한 악성 댓글이 사흘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노리고 아픈 아이 내세운 거 아니냐? 20년 만에 나타나서 골수 달라? 뭔가 있지. 정혜는 꽃집 2층 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내리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 나영선의 사무실은 마포구 한 오피스텔 3층에 있었습니다. 정혜가 낡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협박 편지 3통, 이면 합의서 초안, 외도 무마각서, 녹취 테이프 2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나영선이 편지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면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건 위법이 아닐 수 있어. 다만 녹음할 때 상대방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방송사에서 자체 검증을 거치는 게 안전해. 정혜가 나영선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디가 좋겠어? 나영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시사고발 쪽으로. 나영선이 연결해 준 사람은 추적 60분 담당 김태영이었습니다. 김태영은 정혜가 가져온 증거물을 이틀 동안 검증했습니다. 편지 원본의 필적을 감정하고 이면 합의서에 찍힌 성원그룹 법무팀 직인을 확인하고 녹취 테이프 속 목소리가 강말순의 것인지 대조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김태영이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나갑니다. 긴급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송 전날 성원그룹 홍보팀에 반론권 차원의 공식 입장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홍보팀장 박소영은 그 요청서를 읽고도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탐사보도 사전 통보 정도로 처리하고 넘겼습니다. 방송 당일 밤 9시 추적 60분 특집이 전파를 탔습니다. 재벌가 이혼의 이면 20년간 감춰진 협박과 외도. 화면에 강말순의 협박 편지 실물이 비춰졌습니다. 태준의 외도를 덮는 대가로 위자료를 올려주겠다는 비밀 각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취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안 하면 친정 사업 끝장내겠다. 강말순의 육성이었습니다. 이어서 12살 아이에게 법무팀이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시킨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1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성원그룹 강제이혼이 올라갔습니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재벌가의 조직적 가족 파괴. 12살 아이한테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다음날 장이 열리자 성원그룹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시가총액 8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방송 직후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태준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집 방송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 화면 위로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정혜를 24시간 미행 감시하게 한 어머니, 정혜의 친정아버지 사업체에 거래 압박을 넣은 어머니, 서윤 앞에서 내 엄마처럼 되면 안 된다고 반복하던 어머니, 그리고 법무팀에 시켜서 12살짜리 손에 펜을 쥐어준 것까지. 태준은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용인의 고급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강말순이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혜한테 한 일들 전부 방송에 나왔습니다. 강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이 가문을 지킨 거다. 태준이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서윤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께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강말순이 아들을 올려다보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송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성원그룹 본사에 하루 700통이 넘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통계열사 불매운동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위기관리 전문가 장세은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장세은이 미래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준 회장이 이미 기증을 결정한 상태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을 돌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녹취 테이프 속 강말순의 육성이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떤 논리를 세워도 여론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현우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사회이사 박영관과 감사위원 이현숙을 만났습니다. 방송 파장이 길어지면 아버지가 경영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주주를 보호하려면 경영 대행 체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박영관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현숙이 박영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가 방어가 안 되면 검토할 수는 있겠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송 사흘째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에도 취재진이 출입을 시도했습니다. 수간호사 김영자가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기자들이 병동까지 오면 다른 아이들하고 보호자들한테 피해가 가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죄송합니다. 병원 보안팀한테 취재진 출입을 막아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준호의 담당 의사 박도연이 서윤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면담실 문을 닫고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골수 안에 나쁜 세포가 다시 늘고 있어요.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석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주 안에 이식을 시작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2주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면담실을 나와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렸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정수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긴급 회의 중이라 연락이 어렵습니다. 서윤이 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실장님, 준호 상태가 급해졌어요. 2주 안에 이식을 해야 합니다. 한정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면담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과 아버지에게조차 닿을 수 없다는 것이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정수가 회의실 문을 열고 태준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태준이 메모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회의실에 앉아있던 홍보팀장 박소영, 장세은, 최진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론 대응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해. 지금부터 기증 일정이 최우선이다. 태준이 즉시 세브란스 이승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선생, 기증 전 최종 검사를 내일로 당겨줘. 이 과정에서 미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차장 김도연을 통해 태준의 세브란스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일 최종 검사가 잡혔다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미래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증은 이제 막을 수 없어. 기증 후 시나리오에 집중한다. 아버지가 수술대에 올라가면 최소 3주는 자리를 비울 거야. 그 안에 이사회를 움직여. 한편 일산에서 정혜도 폭로 방송의 파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꽃집 앞에도 취재진이 매일 서너 명씩 나타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혜는 가게 문을 닫고 서윤과 준호가 있는 집에서 직접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준호를 재운 뒤 정혜가 거실에서 서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게 만든 건 결국 나야. 20년 전에 내가 더 싸웠어야 했어.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병원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방송 거는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아버지가 기증을 철회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정혜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기사에서 널 재산 노리는 년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모녀 사이에 서로의 판단에 대한 긴장이 잠시 흘렀습니다. 태주는 이사회 대응을 마친 늦은 밤 한정수로부터 준호의 악화된 상태와 2주 시한을 보고받았습니다. 여론이고 이사회고 전부 뒤로 밀어. 내일 아침 서울대 병원으로 간다. 태준이 한정수에게 기증 전 최종 검사 일정을 즉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준이 서울대 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앞에 취재진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일산에서 올라온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서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 봤다. 내 어머니가 겪은 일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다. 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 아니에요. 준호부터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검사실에 들어간 뒤 로비에서 대기하던 한정수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성원의료재단 소속 권영민이 검사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즉시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료재단권 박사병원 내 확인. 하지만 태준은 이미 검사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대기실에서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기증자가 오늘 최종 검사를 받고 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이식 일정 잡겠습니다. 준호 전 처치도 이번 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대기실 의자 등받이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나올 아버지의 결과가 아들의 목숨을 가른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수는 로비에서 권영민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영민이 혈액내과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담당 의료진이 아닌 분께는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권영민이 빈손으로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한정수가 태준에게 문자를 한 통 더 보냈습니다. 권 박사 정보 확보 실패 후 퇴장. 검사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팔 안쪽에 체열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실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0년간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간호사가 됐다는 거 한정수가 올린 보고서에서 읽었다. 서윤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아병동에서 일하면서 아픈 아이들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떠올랐어요. 태준의 입이 열리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아까의 침묵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후 4시 혈액내과 정민호 교수가 면담실에서 두 사람을 마주 앉혔습니다. 정민호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주요 항목 6개 중
5개가 일치합니다. 기증 가능 판정입니다.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만 연세와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전신마취 수술 대신 팔에서 피를 뽑아 필요한 세포만 걸러내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기증 전 닷새 동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고 뼈가 쑤시거나 열이 날 수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면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된대.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대. 수화기 너머로 정혜의 숨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하는 사이 면담실에 남은 태준이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기증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민호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이 방식은 최소 1이 주 안정이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 4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간 수치가 경계에 계시니 기증 후에 2주 간격으로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준은 이 정보가 미래 쪽 귀에 들어가면 경영 공백을 빌미로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정대로 합시다. 같은 날 저녁 미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차장 김도연을 통해 태준의 검사가 끝났다는 것과 기증 가능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 다음 주부터 입원 일정이 잡혔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미래가 권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진료 정보는 못 구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의학 자료를 찾아서 62세의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이 이런 기증을 하면 회복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리해줘. 권영민이 이틀 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의 경영 공백이 예상됩니다. 미래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4주면 충분해. 그 안에 이사회 정리를 끝내. 기증 준비가 시작된 첫날, 태준은 서울대 병원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첫 주사를 맞고 담당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뼈가 쑤시고 미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원봉사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준호를 조심스럽게 안아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준호가 링거를 맡고 있는 태준의 손등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파? 태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아프면 준호는 나을 수 있거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서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입원 이튿날 오전 주사 부작용으로 태준의 등과 골반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으면서도 태준은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룹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 실장이 사회이사 박영광과 다시 만난 정황이 있습니다. 태준이 천장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나면 내가 직접 정리한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 전화를 끄는 태준은 통증이 밀려오는 등을 베개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윤이 일산에서 올라와 병원 매점에서 산 과일과 죽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죽 뚜껑을 열어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태준이 죽을 한 숟갈 떠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이 병원 매점에도 딸기가 있더라. 서윤이 과일 봉투를 내려놓으며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일 후식으로 먹던 거.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저녁 내 방에 가져다 줬지.
서윤의 손이 과일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기억을 20년 동안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는 걸 서윤은 이 순간 처음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딸기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날 이후 서윤은 매일 저녁 일산에서 올라와 태준 병실에 들러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3일째 저녁 서윤이 삼계죽을 가져와 태준이 먹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아빠 이야기를 안 했죠. 태준이 숟가락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준호가 태어났는데 준호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1년 전에 이혼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요. 태준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더 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죽그릇을 다시 태준 쪽으로 밀어놓으며 다 드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서윤이 병실을 나간 뒤 태준이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 전 남편 최정우라는 사람이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한편 일산에서 준호를 돌보던 정혜는 태준이 입원한 서울대 병원에서 보내온 이식전 동의서를 서윤 대신 수령하러 소아병동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태준과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소아병동 복도에서 태준의 병실 쪽으로 향하는 한정수와 마주쳤습니다. 정혜가 한정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줘요. 아이한테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방송건은 서윤이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고. 한정수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한정수가 태준에게 정혜의 말을 전하자 태준은 주사 부작용으로 핏기가 빠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가 서윤이를 지키려고 했다는 건 이해한다. 지금은 준호가 먼저야. 나머지는 다 끝나고 하자. 한정수가 정혜에게 전화로 태준의 답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3일째 밤 한정수가 최정우에 대한 조사 결과를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고 새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비 월 80만 원을 6개월째 보내지 않고 있고 서윤 씨가 소송을 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법무팀을 통해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서윤이한테는 알리지 마. 기증 전 마지막 검사를 앞둔 넷째 날 태준은 4번째 주사를 맞으며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성원그룹 본사에서 현우가 사회이사 박영광과 재무위원 조경호를 동시에 만나 회장 유고 시 경영대행 체제 전환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서를 이사회 의장 이동훈 부사장에게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경제지에 유출되어 성원그룹 후계 분쟁 본격화라는 기사가 나갔고 주가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병상에서 한정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우가 이사회를 돌리려면 사회이사 과반이 필요하지. 박영관은 아직 유보적이라고 했나?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의장 이동훈한테 전화해. 회장인 내가 병상에서라도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전해. 소집은 기증 끝난 뒤로 미뤄달라고 하고. 기증 당일 아침 7시 닷새간의 주사 투여를 마친 태준의 피에서 필요한 세포가 충분히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이 채집실에 들어가기 전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준호 병실에 같이 가자. 서윤은 소아병동 무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강한 치료를 시작한 준호가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 유리창 너머의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 보내주신대.
오전 9시 태준의 양팔에 바늘이 꽂혔습니다. 4시간 동안 피가 기계를 돌며 필요한 세포만 걸러지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민호 교수와 전담 간호사 2명이 태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중간에 입술이 저릿한 증상이 나타나 보충제가 투여되었지만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채취가 끝났습니다. 전담 이송팀이 특수 용기에 담아 곧바로 소아병동 무균실로 옮겼습니다. 오후 2시 준호에게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투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올라온 정혜가 서윤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박도연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투여 자체는 순조롭습니다. 앞으로 2, 3주간 세포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서윤이 정혜의 품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날 저녁 채취 후 회복실에서 4시간을 쉬며 수액을 맞은 태준은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정수가 만류했지만 태준은 휠체어를 타고 소아병동 무균실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링거를 막고 잠든 준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휠체어 뒤로 돌아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려 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울 건 없다. 20년 늦었다. 서윤이 짧은 침묵 뒤에 받아쳤습니다. 늦었어도 왔잖아요. 서윤이 휠체어를 밀어 회복실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 담요 한 장을 태준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20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돌봄이 복도 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아병동 복도 끝 간호사실 옆에서 정혜가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태준의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혜가 무균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잠든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로 다 이어지는구나. 같은 밤 한남동 자택에서 미래가 한정수로부터 기증 완료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미래가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계가 돌아간다. 아버지 회복하는 동안이 기회야. 현우는 평소와 달리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가 그날 낮 병원에 잠시 들러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봤다는 사실은 미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식 후 2주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박도연이 서윤과 태준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이식한 세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치가 정상 회복 궤도에 올라섰어요. 서윤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어색한 손으로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박도연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퇴원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준호의 무균실에 태준이 방호복을 입고 처음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침대 위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하나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랑 준호. 태준이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물처럼 간직할게. 준호가 빠진 앞니 사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가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퇴원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혔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밀린 병원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항목과 무균실 사용료, 특수 검사 비용을 합하면
4,800만 원이었습니다. 서윤이 원무과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강준호 환자분 비용은 전액 정산 완료되었는데요. 퇴원 후 6개월 통원 치료비까지요. 서윤의 발이 원무과 앞에서 멈췄습니다.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퇴원 후 생활비는 제가 법니다. 그건 선 넘지 마세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준호의 퇴원일, 서윤은 병원 로비에서 한정수와 마주쳤습니다. 한정수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근처 성북구에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받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정수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 뒤에서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이식 후에는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위생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지하는 곰팡이 노출 위험이 높아요. 의사로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혜가 서윤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서윤이 정혜를 바라보다가 한정수에게 돌아섰습니다. 준호 면역력이 회복되면 원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조건이에요. 한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새 거처로 이사한 뒤 태준은 매일 퇴근길에 서윤의 아파트에 들러 준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공룡 박물관에 서윤, 태준, 정혜가 함께 갔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정혜가 준호를 재우고 나온 서윤이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원망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저 사람한테 뛰어가는 걸 보면 말이 안 나와. 정혜가 부엌에서 컵을 닦으며 딸을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태준은 간헐적으로 오른쪽 옆구리에 묵직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한정수가 어느 날 차 안에서 태준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태준이 차창 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증 후에 회복이 좀 더딘 것뿐이야. 태준은 바쁜 경영 복귀 일정을 핑계로 건강점검을 미뤘습니다. 준호 퇴원 한 달 뒤 서윤이 서울대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병동수간호사 김영자와 동료들이 복귀를 반겼습니다. 서윤은 소아병동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백혈병 아이 부모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증자 찾는 과정이 막막하시죠?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비공식 상담이었지만 서윤을 찾는 부모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같은 시기 태준은 성원그룹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사회공헌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 자문은 서윤이한테 맡겨. 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성원그룹이라는 조직이 가진 힘의 크기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자기가 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서윤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에 복귀한 태준은 이사회에서 현우가 추진하던 경영대행 전환안을 정면으로 부결시키며 경영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태준이 집무실 소파에 앉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자리를 원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밀어내는 방식은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룹 산하의 헬스케어 사업부를 새로 만들 거다.
그 대표를 네가 맡아라.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현우가 며칠간 고민하는 사이 한정수가 태준에게 별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법무팀에서 최정우 씨에게 밀린 양육비 6개월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최정우 씨가 일주일 만에 전액을 서윤 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서윤이한테는 말하지 마. 서윤은 갑자기 입금된 양육비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최정우가 양심의 가책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현우가 태준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맡겠습니다.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사업부 안에서의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 조건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의 결정에는 병원에서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봤던 그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잠든 5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이사회 의석보다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을이 되어 이식 후 100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성북구 아파트에서 소박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태준, 정혜, 준호,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한정수까지. 케이크를 자르는 자리에서 정혜와 태준이 같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로서 고마워요. 태준이 정혜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오. 짧은 인사였지만 20년간 얼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 녹았습니다. 준호가 태준에게 새 그림을 건넸습니다. 이전에는 할아버지와 준호 둘뿐이던 그림이 이제 4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이전 그림과 함께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주 사회공헌팀이 서윤의 자문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기증자 매칭 자료 구축, 환자 가족 상담, 의료비 긴급 지원 기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이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정식 사업으로 승인받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 나눔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폭로 방송 이후 악화되었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 장세은이 미래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의 개인적인 반성이 그룹의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주가도 방송 이전의 85%까지 올라왔고요. 태준은 서윤에게 프로젝트 자문위원장 직함을 공식으로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켰습니다. 서윤은 간호사 업무와 자문을 병행하며 매주 회의에 참석해 현장 경험에서 나온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미래는 프로젝트의 여론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끝나면 다행이야. 근데 저게 발판이 되면 문제야. 현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자문이 경영 참여는 아니잖아요. 미래는 전화를 끊고 법무팀장 최진호에게 별도로 연락했습니다. 서윤이가 앞으로 그룹 안에서 어떤 자리든 맡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검토를 미리 해놔. 100일 정기 검진에서 준호의 골수 검사 결과 나쁜 세포가 0%로 확인되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는 공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박도연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3달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는 매우 좋습니다. 서윤이 면담실을 나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깨끗하대요. 다 없어졌대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숨소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그린 4명의 가족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옆구리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들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태준은 서재로 들어가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지만 새벽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이승재 주치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긴급 진료 부탁합니다. 이어서 한정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을 비워라. 이유는 묻지 마. 태준은 서재 소파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준호의 그림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을 태준은 눈을 감기 직전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은 세브란스 병원 이승재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승재가 태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복부 촬영과 간 정밀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온 이승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간 오른쪽에 2.5cm 크기의 종양이 보입니다. 확진을 위해 조직을 떼어봐야 하지만 영상만 놓고 보면 간암 초기로 추정됩니다.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간 전문 외과 쪽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태준이 이승재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진단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승재가 안경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증 전 검사에서도 간 수치가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주 작은 종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증이 암을 만든 건 아니지만 기증 후에 체력이 떨어지고 무리가 겹치면서 증상이 평소보다 빨리 나타난 걸 수 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는 기증 때문이라는 말이 절대 나가면 안 돼. 이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한정수에게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일정을 최소한으로 줄여. 한정수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20년간의 직감이 태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한정수는 태준의 오후 일정에 슬그머니 병원 방문 시간을 넣어두었습니다. 이후 2주간 태준은 세브란스를 3차례 더 찾았습니다. 조직 검사, 간 기능 정밀 검사, 전신 촬영까지 마치고 최종 확진을 받았습니다. 간암 2기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서윤은 매일 저녁 아버지가 아파트에 들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눈이 아버지의 몸 위를 훑쳤습니다. 손등 혈관의 미세한 색 변화, 오른쪽 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싸는 손짓, 식사량이 반으로 줄어든 것까지. 서윤이 저녁을 차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태준이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서윤은 더 묻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차량 기록과 비서실 일정표를 대조해 태준의 세브란스 방문 횟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래가 다시 이승재를 찾았습니다. 남편 건강 상태를 알 권리가 있어요. 이승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진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는 태준의 표정 변화, 일정 변화, 진통제를 찾는 빈도까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판단했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확진 후 약 3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원그룹 원래 경영회의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고를 듣던 중 갑자기 오른쪽 배를 움켜잡으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정수가 즉시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송된 태준의 촬영 결과 종양이 3.2cm로 커져 있었습니다. 간 전문외과 최원석 교수가 태준의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실 수 없습니다. 3주 안에간 오른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태준의 간암 사실이 가족과 그룹 임원진에게 동시에 알려졌습니다. 미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침대 옆에 서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증을 하지 말았어야지. 태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병원에 왔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윤은 소아병동 근무 중 한정수의 전화를 받고 곧장 세브란스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태준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 서윤은 복도에서 벽을 손으로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때문이야. 서윤의 자책을 한정수가 이승재에게 전했습니다. 이승재가 서윤을 따로 불러 면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 씨, 기증 전 검사에서 이미 간 수치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촬영 판독 결과 종양은 기증 이전에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증 과정이 간암을 만들거나 키웠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기증 후에 전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평소보다 빨리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기증이 아니라 나이와 기저 질환의 문제입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가 일산에서 올라와 병원 복도에서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적어도 검사를 받았을 거야. 기증에 매달리느라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정혜는 딸의 다른 차원의 자책에 해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고 대기실에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태준 입원 소식이 속보로 나갔습니다. 성원그룹 강태준 회장, 간암 진단, 긴급 입원. 성원그룹 주가가 장중에 급락했습니다. 현우는 이번에야말로 경영대행 전환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사회이사 박영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영관이 전화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병상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사회를 움직이면 시장에 더 나쁜 신호를 줘.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야. 박영관의 거부에 이어 미래마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사회 노름하다가 아버지가 수술대에서 잘못되면 너한테 남는 게 뭐냐? 아버지가 일어나야 우리도 있는 거야. 현우는 전화를 끊고 헬스케어 사업부 사무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진짜로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어 가슴을 눌렀습니다. 수술 일정이 3주 뒤로 잡혔습니다. 수술 전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막는 사전 시술이 일주일 후에 예정되었습니다. 태준이 한정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요 결제는 내가 병상에서 화상으로 한다. 일상 업무는 이동훈 부사장한테 맡겨. 현우한테 넘기지 마. 수술 2주 전 태준이 이승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정리할 게 있어.
태준이 법무팀장 최진호에게 유언장을 새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유언장에는 현우만 있었고 서윤은 없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에게 개인 자산 일부를 남기고 준호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따로 묶어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수술 끝나고 내가 직접 알린다. 그 전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태준은 별도로 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통은 미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현우하고 서윤이 둘 다 내 자식이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두 아이가 싸우지 않도록 네가 중심을 잡아달라. 다른 한 통은 현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네가 이 자리를 원하는 만큼 나도 네가 서길 원했다. 다만 사람을 밀어내고 올라서면 그 자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서윤이를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가 진짜 회장이 되는 길이다. 태준이 봉투 2개를 한정수에게 건넸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전달해. 내가 일어나면 내가 직접 회수한다. 한정수가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사전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최원석 교수가 말했습니다. 종양으로 가는 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술 때 출혈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날 이승재가 태준에게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62세,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에 간 수술 성공 확률은 85에서 90%입니다. 수술 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확률은 10에서 15%이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태준 곁에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태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준호한테 할아버지가 겁쟁이였다고 말하지 마라.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일어나서 말해요.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이 좋아했던 숨바꼭질, 태준이 출장에서 사다 준 곰인형, 정혜와 셋이 갔던 제주도 여행. 이 밤이 20년의 빈자리를 가장 많이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현우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 자판기 앞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한정수가 로비를 지나가다 현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남기신 거 없습니까? 한정수가 잠시 멈칫한 뒤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할 말을 남겨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세브란스 수술실 앞 대기실에 4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 정혜, 미래, 현우.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의 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최원석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대기실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 4잔을 뽑아 돌아왔습니다. 서윤과 한정수에게 한 잔씩 건넨 뒤 잠시 주저하다가 미래 앞에도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래가 정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이리 초간 마주쳤습니다. 미래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서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한번 같이 밥 먹자. 현우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6시간 30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원석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대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간 오른쪽 절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잘라낸 면이 깨끗합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가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래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수술실 쪽으로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수술 후 합병증과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최소 72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48시간 동안 태주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병원 측 허가를 받아 간호사 자격으로 중환자실 간병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태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술 후 수치 변동과 배행량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가 병원 로비에서 한정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사회 소집이나 하고 있었는데 20년간 본 적도 없는 누나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수가 현우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실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우는 그 길로 돌아서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창백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등을 잠깐 건드렸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후 72시간째 새벽이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곁에 있던 서윤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서윤이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태준의 의식 회복 소식이 가족과 그룹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장에서 성원그룹 주가가 반등하며 시장은 회장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현우가 병실을 단독으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게 기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 자리를 원한 건 잘못이 아니다. 다만 가는 길이 잘못됐을 뿐이야. 태준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제대로 키워봐라. 이번에는 진짜로. 현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우가 병실을 나간 뒤 태준이 한정수를 불렀습니다. 봉투 2개 회수해. 한정수가 수술 전 맡아두었던 편지 2통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미래 앞으로 쓴 편지를 열지 않고 봉투째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전할 때가 되면 주겠다. 현우 앞으로 쓴 편지를 잠깐 꺼내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건 현우가 준비됐을 때 직접 읽게 하마. 태준의 수술 후 회복은 최원석 교수의 예상대로 전형적인 경과를 따랐습니다. 중환자실 나흘, 일반 병실로 옮긴 뒤 배액관 제거까지 열흘, 보행 재활 시작까지 2주, 퇴원 판정까지 총 6주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태준은 병상에서 화상으로 주요 사안을 결제하고 일상 업무는 이동훈 부사장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회복기 3주차 서윤이 준호를 데리고 세브란스 병실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침대 옆에 올라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그림 또 그렸어. 이번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준호,
그리고 처음 추가된 삼촌. 태준이 그림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 그림은 회장실에 걸어야겠다. 태준이 이전 그림들과 함께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5주차 시점, 미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태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서윤이한테 마음 쓰는 거 더 이상 막지 않을게. 다만 현우 자리도 지켜줘. 태준이 미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현우의 길이 있고 서윤은 서윤의 자리가 있다. 아이들을 경쟁시킬 생각 없어. 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래의 태도가 바뀐 데에는 수술 전날 밤 한정수로부터 들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수술이 잘못되면 전달하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존재가 미래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투병 과정에서 사회공헌팀과 긴밀하게 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증자 자료 확대 구축, 환자 가족 상담 프로그램의 지역 거점화, 의료비 긴급 지원 기금의 연간 운용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기획안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이 한 장씩 넘기며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다. 퇴원일 세브란스 정문 앞에 서윤과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가 뛰어와 할아버지의 다리를 두 팔로 감았습니다. 태준이 한 손으로 준호를 안고 다른 손으로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기자 서너 명에게 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20년간 하지 못한 일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퇴원 일주일 뒤 이승재가 첫 추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잘라낸 부분 주변에 재발 소견이 없고 남은 간의 기능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다음 검사는 석 달 뒤에. 태준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가 깨끗하대. 서윤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퇴원 2주 뒤 정혜가 서윤의 성북구 아파트에서 준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가 차를 따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만 준호 할아버지로서는 인정합니다. 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나도 안다. 방송에서 나온 일들, 내가 알면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오. 정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20년 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정혜와의 대화 이후 태준은 법무팀장 최진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20년 전에 법무팀이 서윤이한테 서약서를 쓰게 한 경위를 보고서로 만들어 최진호가 며칠 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의 지시로 진행되었으며 회장의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서윤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이건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고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과거다. 서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서를 접어 가방에 넣는 서윤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이사회에서 태준이 생명 나눔 프로젝트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서윤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이사 박영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의 개인적인 사안을 그룹 사업에 연결하는 게 적절합니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적임자를 자문위원으로 세우는 건 경영 판단이지 사적 편의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사회는 찬성 다수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직후 현우가 서윤에게 처음으로 개인 연락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헬스케어 사업부하고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서윤이 전화기를 잡고 잠깐 멈칫한 뒤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현우 씨. 퇴원 2달이 지나며 태주는 점진적으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이전처럼 모든 것을 직접 하는 대신 이동훈 부사장에게 일상 경영을 맡기고 현우의 헬스케어 사업부에 실질적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재계에서는 성원그룹의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자문위원장으로서 전국 5개 대학병원과 기증자 자료 구축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병원의 전문 의료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갔습니다. 일산에서 꽃집을 다시 연 정혜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준호를 돌보는 것이 새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태준과는 준호를 통한 최소한의 교류만 유지했습니다.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몫이야. 너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 퇴원 3달 뒤 추적 검사에서 태준은 다시 깨끗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승재가 말했습니다. 다음 검사는 6개월 뒤입니다. 현재까지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태준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깨끗하대.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준호 데리고 갈게요.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이상 병과 위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생명 나눔 프로젝트 확대가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정기 검진에서 깨끗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다음 달이면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서윤은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 주임 간호사로 승진했고 생명 나눔 프로젝트 자문위원장으로서 전국 5개 대학병원 기증자 등록이 1200건을 넘겼습니다. 태주는 간암 수술 후 6개월 검사에서도 재발 없이 깨끗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영에는 복귀했지만 현우에게 헬스케어 사업부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1년 만에 사업부 매출을 200억 원 규모로 키우며 재계에서 달라진 2세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서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뒤 자신의 역할을 그룹 유통부문 총괄로 다시 잡았습니다. 서윤과 직접 마주 앉는 자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준호의 유치원 입학식에 태준과 함께 참석해 준호에게 입학 선물을 건넸습니다. 공룡 도감 세트를 받아든 준호가 미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2명이면 선물도 2배야. 미래가 처음으로 서윤 쪽을 보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윤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일산 꽃집 정혜의 뜰을 다시 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 준호를 돌보는 것이 굳어진 일과였습니다. 서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원망은 내 몫이야. 너는 내 방식대로 만들어가. 태준과는 준호의 유치원 입학식이나 정기 검진 같은 자리에서만 마주쳤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가 정혜에게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준호의 유치원 입학을 앞둔 어느 주말, 태준이 한남동 자택에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윤과 준호, 정혜, 그리고 현우까지 5명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자 어쩌면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식사 도중 준호가 현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삼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의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회사를 만들고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의 사업을 인정하는 미소가 태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현우는 그 미소를 보고 밥그릇 위로 시선을 떨궜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태준이 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술 전에 썼던 현우 앞 편지였습니다. 이건 내한테 쓴 편지다. 수술이 잘못되면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현우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다시 집어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편지로 전하는 건 비겁한 것 같아서 직접 말하마. 태준이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이 자리를 원하는 만큼 나도 네가 서길 원했다. 다만 사람을 밀어내고 올라서면 그 자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서윤이를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가 진짜 회장이 되는 길이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서랍 안에 남은 미래 앞 편지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성원그룹 창립 41주년을 맞아 그룹 본사에서 생명 나눔 프로젝트 1주년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증자 등록 1200건, 매칭 성사 47건, 소아암 가족 상담 320가구, 의료비 긴급 지원 19건. 객석에서 태주는 1년 전 갈라 디너를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보안 요원들 사이를 뚫고 홀 한가운데를 걸어오던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발표를 마친 서윤에게 객석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과 보고회 직후 태준이 이사회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강서윤을 성원그룹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이었습니다. 법무팀장 최진호가 이사회에서 법적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서윤 씨는 회장의 자녀이지만 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20년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종합해 사회이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이사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생명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사회는 찬성 다수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회이사 선임이 발표된 날 저녁 서윤이 준호를 재운 뒤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성원그룹 이사가 됐어. 전화기 너머로 정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12살 때 서약서에 서명한 그 아이가. 오랜 침묵 뒤에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대단한 거야. 그 사람 딸이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두 모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성원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사회실 정면에 서윤이 사진이 추가될 거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보다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죠. 임원진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서윤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자택에서 미래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서윤의 취임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법무팀장 최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 이사의 임기하고 권한 범위를 정리해서 보고해. 예전 같으면 막아라고 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입에서 나온 건 정리해서 보고회였습니다. 용인 요양원에서는
강말순의 치매가 깊어져 태준이 방문해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준은 그래도 격주 방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문일 창가에 앉아 있던 강말순의 눈에 순간적으로 빛이 돌아왔습니다. 태준아, 서윤이는 잘 있냐?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있습니다, 어머니. 강말순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날 저녁 태준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데리고 잠깐 나와. 한남동 자택 인근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서윤, 준호, 태준 셋이 나란히 앉아 가을 저녁 바람을 맞았습니다. 준호가 양쪽 손으로 할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지? 태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 졸업할 때까지 매일 올게. 서윤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갈라디너 대기실에서 진단서를 펼치던 자기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과 지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는 준호의 모습 사이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태준이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내 전화를 받고 왜 만나자고 했어요?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랍에 내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서 네가 웃고 있었어. 20년 동안 그 웃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태준이 공원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웠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밤이 깊어 준호가 태준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잠든 손자를 안아 서윤의 차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20년 전에 놓은 내 손을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잡게 됐다. 서윤이 아이를 받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놓지 마세요. 서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공원을 벗어나 사라질 때까지 태준은 같은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준호가 그린 5명의 가족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준호, 삼촌.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태준이 혼잣말을 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6개월 뒤 성원그룹 이사회실에서 반기 경영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현우가 헬스케어 사업부의 성장과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서윤이 생명나눔 프로젝트 2차년도 확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대에 서서 각자의 영역을 발표하는 모습을 태준이 이사회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이사회실 벽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걸린 그림 2장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처음 그린 두 사람, 할아버지와 준호.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린 5명의 가족. 보고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이 이사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준호의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서윤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그림 옆에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서윤. 그림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5명의 가족. 태준이 2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이사회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태준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태준은 이사회실 벽에 걸린 손자의 그림 2장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그림에는 둘뿐이었던 가족이 마지막 그림에는 5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12살짜리 아이의 떨리는 손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서약서에 이름을 쓰던 그 손이 20년 뒤에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버린 쪽도 버림받은 쪽도 그 세월을 온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살짜리 아이가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한 장이 누구도 풀지 못했던 매듭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고 화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병실 앞에서 밤을 새고 같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작은 일들이 모여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들어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